안녕하세요. 추석날 좀 제가 시간이 남아서 간단하게 그동안 좀 이렇게 조금 부각되는 그러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그냥 정보 공유 차원에서 그냥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에 대한 거는 평소 저는 그냥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기분이 나쁘겠죠. 그리고 또 제가 잘못할 수도 있겠죠. 네, 잘못 알면 뭐 거기다 써서 잘못 알았다고 얘기하면 제가 또 알아보고 수정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죠. 예. 그리고 뭐 저도 많이 틀릴 수도 있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어쨌든 뭐 그냥 저는 제 생각대로 계속, 공유를 한다는 차원. 예, 그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예, 그런 식으로 뭐 계속 이렇게 채널을 이끌어 갈 겁니다.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걸 조금만 얘기해 보자고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뭐가 있냐면 미국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BEI가 지난달 1.8, 1.8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 1.6에서 5를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지금 요거에 따라서 이제 또 채권 가격이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 특히 미국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많이 얘기합니다. BEI. 요거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대선 이후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요런 거. 왜냐 이제 국제유가, 기재유가나 뭐 연준의 양적 완화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면 연말에 BEI, 그러니까 10년물이 2%로 확대돼 물가채 특수 수익률이 뭐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2%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2%라는 내용을 보고 한번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10년물 미국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BEI 예, 요 내용입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미국 장기 국채금리와 이제 한국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 BEI 요게 이제 10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그랬을 때 미국도 이렇게 쭉 빠졌다가 이제 3월에 쭉 빠졌다가 계속 인플레이션이 지금 한 1.6 정도, 1.5에서 6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1.8을 찍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시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8월 달까지 이런 정도 와 있는데 요 정도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자료를 보시죠. 예, 디플레 파이터로 방향 튼 연준, 미 연준이 2023년까지 제로금리, 제로금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로금리.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중앙은행인 이제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2023년까지 지금의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 예? 물가가 다소 오르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2%를 유지하여 경제 궤도가 오를 때까지 지금과 같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이 2%가 넘더라도 금리를 안 올리겠다. 2%대. 그러니까 거의 2%라는 걸 이제 어정쩡하게 이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서 2.9%, 그러니까 2%대 후반이나 아니면 그 3%, 만약에 3% 이상이 된다. 2%대 후반이나 3% 이상이 된다. 이상이 됐을 때 과연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연준이. 그래서 더 가서 4%까지 막 4%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때 가파르게 올라가게 될 텐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때도 금리를 금리를 안 올리겠냐 이거죠. 금리를 올리지 않겠냐 이거죠. 금리를 올리지 않겠냐 이거죠. 과연 이때도 금리를 안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한마디로 유동성 흡수를 안 해주면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결국은
이 3%대, 그러니까 2%대 후반만 돼도 이 금리를 이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올리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이게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막 달러 가치가 하락해서 심각해지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유동성을 흡수한다 이거죠. 금리가 인상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칠 확률이 높아지죠. 외국인.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주가가 폭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가가 폭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높아져.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이 BEI죠. 10년물 이거의 인플레이션을 잘 봐야 돼요. BEI 10년물이 여기 2.9% 그러니까 2.9% 2%대 후반만 가도 금리 인상을 압박이 심해진다 이거죠. 금리 인상. 그러면서 외국 자금의 이탈, 대대적인 이탈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주가 하락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네요. 이제 이런 시그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2%대까지는 그냥 안 올리겠다는데 2%대가 만약에 넘어간다면 그거에 대한 물음은 이제 사람들이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달러를 또 유동성 공급을 또 할 수도 있죠, 미국에서.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달러가 많이 풀려서. 채권 가격 문제도 있고 그런 걸 위해서라도 결국 유동성 흡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제 대두된다. 금리 인상이. 금리 인상이 대두가 된다. 금리 인상이 대두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BDI의 그 속도가 만약에 2.9%다, 어떤 2.5% 넘어서 9%를 향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안 해주는 이유는 이제 이런 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인데, 금리 인상이 되면 어차피 회사채도 뭐 다 인상되면 이제 기업들은 뭐 엄청난 타격이 오겠죠. 이제 그런 이자 갚는 것도 부담이 될 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체크 포인트가 됐네요, 요즘에. 좀 체크하셔야 돼요. 가끔 이렇게 검색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번 딴 얘기를 또 해보죠. 네, 이제 요 기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규제 강화에 증권사, 부동산 PF 축소, 보험사가 꿰찬다. 보험사가 꿰찹니다. 요거를. 보험업계 부동산 PF 대출 잔액 꾸준히 증가. 이제 요게 9월 15일자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 시행사가 있어요. 시행사. 이 시행사는 뭐죠? 시행사가 있고요. 건설을 하면 또 시공사가 있어요. 시공사가 있는데요. 이 시행사는 뭐를 하냐면 부동산 개발의 실질적인 이제 사업 운영자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주 업무가 뭐가 있죠? 시공사에 이제 도급을 주죠. 도급을 줘서 이제 시공사가 이제 건설을 하게끔 하죠. 주로 시공사는 건설업체를 얘기하죠. 건설업체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을 일으켜요. 이 자금을 일으켜서 이제 이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이제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죠.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 역할 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하는데 제 친구 역시도 이 시행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시행. 그래서 크게 돈을 움직일 때는 막 자금을 일으키죠. 어디서 이렇게 하고 뭐 땅을 이렇게 어떻게 매입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시행사가 물론 건설사가 시행사를 같이 하다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걸 분리해줬고 근데 아직도 이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하는 건설사들이 있죠. 큰 회사들은. 근데 이제 시행을 주로 따로 하고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판이 꾸며지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증권사가 하던 이 부동산 PF 대출을 이제 보험사가 한다 이거죠.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네, 이거를 보험사가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요. 국내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라고 하죠. 건설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지어질 건물의 땅의 가치를 담보로 금융사에서 이제 돈을 대출받는 것, 요거를 할 때 보증을 서준다. 그래서 이제 최근 증권사 정부 규제로 PF 사업의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래서 지금 한화도 나오고요. 삼성생명도 나오고, NH농협생명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이렇게 해서 17.2%가 증가했답니다. 증권사는 축소. 왜 축소하냐? 증권사 채무 보증 한도가 도입됐다.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불안하거든요. 이게 시장 리스크로 작용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이 생명보험회사는 그러면 지금 안전하냐 이거죠. 그리고 PF 대출이 만약에 뭐 잘못됐을 때 이거를 생명보험회사가 이제 떠안아야 되거든요. 새로 이 기획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하나생명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도 보험에 이제 그 바젤 3라고 하는 이제 긱스가 있죠. 긱스. 예, 긱스가 도입됐을 때 하나생명 같은 경우 이제 역마진이나 이런 거를 계산해 봤을 때 거의 못 맞춘다고 보고 있죠. 그 기준을. 긱스 기준을 못 맞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긱스가 한 2년 후인가 지금 시행이 연기되고 있죠. 예, 그게 많이 시행되면 100% 어떻게 국가에서 돈을 수혈해 줘야 돼요. 예. 삼성생명은 이제 그나마 좀 개선을 많이 했죠. 못 맞췄었죠, 이것도. 나머지는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리스크가 큰 PF 대출을 해준다. 수익성은 바로 계약이 그러니까 개선이 되겠죠. 수수료를 많이 먹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부실화가 됐을 때 그걸 다 떠안아야 되는데 지금도 그래서 증권사가 불안해서 이제 축소하고 있는데 그걸 생명보험에서 한다는 거는 부실한 회사에서 그래 어쨌든 나중에 국가 세금이 들어오니까 그때까지는 잔치를 즐기자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것 같지 않나 막 이런 느낌도 들어요. 물론 건설업이 잘 돼서 이렇게 PF 대출을 받은 건설들이 잘 돼가지고 깔끔하게 완공은 미분양도 없이 다 입주되고 잘 분양이 돼서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근데 지금 원체 경기가 없고 대출도 줄이고 있고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신규로 이런 부동산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까 이거에 대한 이제 퀘스천이 좀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보험사의 부실로 이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의 이 리스크가 증권사는 이미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죠. 이거를 이제 새로 발생하는 건 또 보험사가 또 부담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회사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좀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이게 굉장한 불안 요소가 되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좀 그렇네요. 하여튼 조금 요것도 좀 제가 봤을 땐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심각하다. 이게 이렇게 전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심각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조금 오래된 기사긴 한데요. 이제 일본 빈집 대란 입주 축가 수리비 2,500만 원 주는 것도 그러니까 일본의 빈집 대란은 이미 2017년부터 사회 문제가 됐고 지금은 뭐 거의 이제 그냥 일상적인 게 됐죠. 빈집이 많죠.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빈집이 많죠. 뭐 아주 시골 촌집만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뭐 빌라부터 아파트까지 특히 오피스텔하고 원룸 이런 게 빈집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일본이 이렇게 빈집이 뭐 14%까지 해갖고 이때만 해도 이렇게 됐대. 우리나라도 왜 이런 식으로 되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 정책은 일본을 베껴서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어디다 그 이렇게 만들고 일기 이런 것도 다 일본에서 카피해 왔죠.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도시 모양은 어떻게 갈까요?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나라의 도시는 앞으로 계획이 이제 소규모 개발과 그리고 관리와 보수 그런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기존 집들의 이제 전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수도부터 뭐 상하수도 이런 거 그리고 외부 내부 뭐 리모델링 이런 걸 통해서 보수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보수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미래를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일본의 그 도시 계획을 보면 앞으로 지금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전 단계까지 했기 때문에 일본의 도시 계획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거고 또 일본의 어느 도시를 가면 우리나라 도시하고 너무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베껴서 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 계획도 역시 일본의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소규모 개발과 이제 그런 거, 관리의 영역, 보수의 영역, 뭐 이런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빈집 사태나 이런 게 일본도 많은데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또 많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집을 더 짓는 게 합당한가?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빌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서도 또 사람들 간에 인연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옮기질 않죠. 그냥 거기서 살다 죽고 싶다. 뭐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을 안 하는데도 의외로 많아요. 낡은 빌라들 단지나 뭐 아파트에서. 그냥 거기서도 어차피 끼리끼리 이렇게 나이 드신 분끼리 같이 이렇게 인맥이 형성되면 매일 떡도 먹고 뭐 밥도 먹고 현실적으로 신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주머니 사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3, 40대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제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좀 주가에는 이제 10월 이후에 잘 봐야 되겠지만 미국에서 유동성 공급을 해준다면 좀 한 번 더 버틸 수 있는 여러 번 되지만 전방 고점 2,600을 코스피가 저는 뚫지 못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향 안정세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우선 10월 달은 그렇게 보고 11월은 또 11월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자료를 좀 한번 얘기해서 BEI 10년물 인플레이션 그게 몇 프로가 되는지는 가끔 한번 보셔야 돼요. 네, 그거하고 뭐 그 정도. 그다음에 이런 요소들이 좀 불안한 게 있다. 해서 PF 대출에 대한 좀 그런 얘기도 해본 거고요. 하여튼 추석 잘 세시고요. 예, 한번 정리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연휴 잘 쉬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